I've been hearing symphonies. Before all I heard was silence.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였죠. 자, 공식적인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아마 좀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자, 그래도 일단 여러분 선생님이 본격적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에서 기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9월 평가원이랑 좀 유사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경제순환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일단 화폐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화폐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이 1번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화폐 흐름이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민간 부분의 경제순환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계고요. 하나는 기업이 되고 지금 요소소득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A는 자, 민간 경제 주체 중에 가계가 돼요. 이거 어렵지 않게 잡았을 거고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자,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요소소득이고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가계로 요소소득이 들어가니까 가시장은 자, 생산 요소시장이 되는 거고 자, 나시장은 생산 물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잡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선택지 갈게요. 자, 1번. 자, 소비 지출은 기업에 해당한다. 여러분 소비 지출은요.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들어오는 화폐 흐름이겠죠? 아, 쏘리. 이건 판매 수입이고. 가게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나가는 화폐 흐름이 소비 지출이 되겠죠? 땡. 자, 2번.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가 되는 거죠. 자, 3번. 자본과 토지는 생산 요소니까 가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자, 4번.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자, A. 가계가 공급자인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요. 재화 서비스의 가격은 생산 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5번. 자, A는 가계니까 효용극대화, B는 기업이니까 이윤극대화. 맞죠? 딩동. 그래서 1번 정답은 5번.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이런 문제도 되게 단순한 문제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표는 갑과 을이 X 또는 Y제를 자, 한 개씩 자,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자, 소비량을 한 개씩 늘리는 거죠. 자, 효용의 증가분을 나타낸 것이다. 자, XY의 가격은 1,000원으로 동일하고요. 자, X제, Y제만 소비하는 갑과 을은 각각 용돈 5,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럼 결국 XY 가격이 1,00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용돈 5,000원으로 총 살 수 있는 개수는 자, 무조건 일단 5개 여기까지. 일단 5개예요. 그리고 자, 이런 소비 형태는요. 일단 추가적인 효용, 소비량을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효용의 증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효용이 큰 순서대로 소비하면 총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갑은 첫 번째 XY 구입할 때 추가적인 효용이 X제가 더 크죠? 한 개 소비할 때 9, 7이니까 그럼 첫 번째는 9. 두 번째는 X를 한 단위 추가할 때 추가되는 효용 8, Y는 7. 또 X제가 크니까 두 번째도 X를 사야 돼요. 그런데 X를 또 한 개 늘려서 세 개차 살 때 7인데 Y도 7이죠? 그러면 둘은 갑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비를 뭘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 번째는 X 또는 네 번째 Y, 세 번째 X, 네 번째 Y 또는 세 번째 Y, 네 번째 X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총 5개를 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개는요. X제를 하나 더 추가할 때 효용의 증가분이 Y제를 하나 더 추가할 때 효용의 증가분보다 크니까 마지막 5개는 다시 X제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X제 4개, Y제 1개. 됐나요? 자, 이에 반해 을은요. 똑같이 한번 하면 9가 제일 크고 그 다음 7이고요. 그 다음에 6이죠. 그 다음에 5 동일하니까 총 5개 사면 을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을은 X제 2개, Y제 3개를 사면 총 효용이 극대화돼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값은 xj 3개, yj 2개가 아니라 값은 xj 4개, yj 1개를 소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 소비가 됩니다. 이번에 값은 을보다 yj 소비량이 값은 을보다 yj 소비량이 적죠. 그렇죠? 3번 값과 을의 xj 소비량의 합은 값은 몇 개입니까? 4개고요. 을은 2개니까 총 6개. 되죠? 자, 4번 값이 얻는 총 효용은 을이 얻는 총 효용보다 크다. 정답이죠. 여러분 이거 더해 보시면 되잖아요. 더해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그래서 총 효용은 이게 효용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그 소비량까지의 추가적 효용의 증가분이 추가적 효용을 더하면 총 효용이 돼요. 그래서 9, 8, 7, 6, 7 합과 6, 5, 9, 7, 5 합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4번 정답이고 5번 을이 용돈이 1,000원 증가하면 여러분 을의 용돈이 1,000원 증가한다는 얘기는 소비량을 한 단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xj를 한 단위 더 늘리면 추가적 효용이 4인데 yj 한 단위 더 늘리면 추가적 효용이 3이니까 xj를 한 단위 더 늘려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yj 소비량이 증가한다가 틀린 겁니다. xj 소비량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 됐죠?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원리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옳은 설명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짜장면과 짬뽕 중에 하나를 먹어야지. 그런데 짜장면을 먹는 것과 짬뽕을 먹는 것의 기회비용이 둘 다 짜장면도 7,500원, 그 다음에 짬뽕도 7,500원으로 동일하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짜장면 가격 4,500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짬뽕 가격 5,000원이 나와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짜장면 가격 4,500원은 결국 짜장면의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고 짬뽕 가격 5,000원도 짬뽕의 명시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짜장면 선택의 명시적 비용이 4,500원인데 기회비용이 7,500원이라면 짜장면 선택의 묵시적 비용은 3,5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짬뽕 가격 명시적 비용, 짬뽕의 명시적 비용이 5,000원인데 짬뽕의 기회비용이 7,500원이면 짬뽕의 묵시적 비용은 2,500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걸 잡으시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을 도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합이 기회비용이 둘 다 7,500원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좀 옆에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 잡았으니까 일단 짜장면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짜장면에 기회비용 구하는 겁니다. 짜장면의 기회비용. 자, 그럼 짜장면의 기회비용은요. 자, 명시적 비용 더하기 그 다음에 묵시적 비용인데 자, 여기서 묵시적 비용이 뭐냐면요. 포기한 것의 이익이죠. 그럼 포기한 것의 이익이란 얘기는 짬뽕의 선택의 대안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짬뽕의 이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짬뽕의 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짬뽕의 이익은 짬뽕의 편익에서 짬뽕의 명시적 비용을 빼서 구했다고요. 짬뽕의 편익에서 짬뽕의 명시적 비용. 자, 그럼 짜장면의 기회비용이 방금 문제에서 줬어요. 얼마라고 줬냐면 7,500원이라고 줬어요. 근데 짜장면의 명시적 비용은 얼마냐면 가격이 4,500원이라고 줬죠. 그럼 묵시적 비용은 짬뽕의 편익에서 짬뽕의 명시적 비용을 빼주는 건데 짬뽕의 명시적 비용이 얼마냐면 5,000원이라고요. 5,000원. 그러면 요게 7,500원이 되려면 짬뽕의 편익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3,000원이 나와야 4,500원 더하면 7,500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짬뽕의 편익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짬뽕의 편익은 8,000원이 돼야 짬뽕의 편익에서 짬뽕의 명시적 비용을 빼준 5,000원을 빼준 값이 3,000원이 되고 그게 짬뽕의 이익이 돼서 3,000 더하기 4,500이 7,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짬뽕의 편익이 8,000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짬뽕의 기회비용을 볼게요. 자, 짬뽕의 기회비용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하나 구했고 이제 짬뽕의 기회비용 갑니다. 자, 짬뽕의 기회비용은 자, 명시적 비용 더하기 마찬가지로 자, 묵시적 비용인데 이 묵시적 비용이 뭐냐면 바로 짬뽕을 선택했다면 포기한 짜장의 이익이 됩니다. 짜장의 이익. 그럼 짜장의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짜장의 뭐에서? 짜장의 편익에서 짜장면의 가격인 명시적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짬뽕의 기회비용은 짜장면의 기회비용과 똑같은 7,500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 명시적 비용의 짬뽕의 명시적 비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짜장의 이익은 짜장 편익에서 가격 명시적 비용을 빼주는데 짜장면의 가격이 얼마냐면 4,500원이에요. 4,500원. 그러면 요 값이 요거 더한 값이 7,500원이 되려면 요 값이 2,5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짜장면의 편익은 얼마가 되냐면 7,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7,000에서 4,500 빼주면 2,500 더하기 5,000은 짬뽕의 기회비용 7,500원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구한 겁니다. 짬뽕의 편익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의 편익까지 구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산에 기반해서 자, 기억의 순편익은 음액값이다. 그럼 기억이 뭐냐면 짜장면이죠.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위에다가 그럼 짜장면의 편익이 7,000원이었고 짜장면의 기회비용은 얼마였냐면 방금 했잖아요. 7,500이니까 마이너스 500 해서 음액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1번 보기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니은의 암묵적 비용. 자, 니은의 암묵적 비용입니다. 니은은 짬뽕이니까 짬뽕의 암묵적 비용은요. 7,000 빼기 4,500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2,50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니은 틀렸고 3,000 아닙니다. 디귿. 니은의 편익은 기억의 편익보다 1,000원 크다. 자, 니은 짜장의 편익은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편익. 니은이 짬뽕이죠. 잘못 말했어요. 짬뽕의 편익이 8,000원이고 짜장의 편익이 7,000원이니까 니은 짬뽕의 편익은 기억 짜장의 편익보다 1,000원 크죠. 맞네요. 자, 리을. 니은의 명시적 비용, 여러분 짬뽕의 명시적 비용은 5,000이죠. 그러면 기억의 짜장면의 암묵적 비용은 여러분 짜장면의 암묵적 비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3,000이죠. 따라서 5,000은 3,000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바꿔줘야 되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3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면 탄력성 문제입니다. 탄력성 문제. 자, 두 소비자 집단의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고요. 자, 현재 엑스제는 하나의 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현재 시장 거래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면 A 집단의 수요와 B 집단의 수요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항상 기억하시죠? 완탄급비. 그래서 B 집단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니까 자, 탄력적인 수요가 되는 거고 A 집단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인 수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선택지 들어갈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A 집단이 B 집단보다 작죠. 그쵸? 그래서 B가 A보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2번. 자, B 집단을 대상으로 가격을 5% 인하하면 여러분 보세요. B 집단은 탄력적 수요죠. 자, 따라서 가격을 5% 인하하면 여러분 딱 봐도요. 가격을 5% 인하한다는 얘기는 100에서 95가 되는 거죠. 그때 수요량의 증가율은 10%예요. 가격 변화율은 5%인데 수요량은 10%가 늘어나서 결국 판매 수입 증가죠. 자, 따라서 2번 매출액이 매출액은 결국 판매 수입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지출액이니까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다. 정답. 자, 3번.
자,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가격을 5% 인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가격을 둘 다 5% 인상하면 105로 가는 거죠. 그때 A집단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나지만 B집단이 이만큼 감소하지만 B집단의 수요량은 훨씬 더 많이 감소하겠죠. 자, 따라서 B집단이 A집단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크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작다 아니에요. 자, 4번. 자,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가격을 5% 인하하면 자, 그러면 자, A집단의 원래 시장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 이만큼이었는데 5% 인하하면 여기까지 해서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B집단은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원래 요 크기였다가 이제는 요 크기로 바뀌는 거죠? 그쵸? 자, 따라 3번에 자, 증가폭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증가폭은 B집단이 더 큰 거죠. A집단은 이만큼이 증가했지만 B집단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폭은 A집단이 B집단보다가 아니라 B집단이 A집단보다 크다. 자, 5번. 자,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량을 10%씩 늘리려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판매량을 모두 10%씩 늘리려면 자, B집단은 10%가 여기니까 가격을 5%만 인하하면 됩니다. 하지만 A집단은 판매량을 100씩까지 늘리려면 훨씬 더 많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A보다 B가 아니라 B보다 A에서 가격 인하폭이 더 커야 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4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딱 처음 보고 미로 탈출 게임 하셨지만 그냥 차근차근 분석하면 그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미션이 뭐냐면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자, 환율 변동의 상황을 옳게 분석하여 최단 거리로 미로를 탈출하는 겁니다. 자, 규칙은 뭐냐면 갈림낀 기역에서 디귿 사이에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질문 카드를 선택하고요. 질문 카드는 4장뿐이고 한 번 사용한 질문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림 보면 자, 여기가 출발이잖아요. 그럼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도착입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 출발해서 여기 오죠.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일로 가면 될까요? 일로 가면 맞겠죠? 그러면 일로 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요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여기 또 막히죠? 그럼 돌아오면 또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 니은의 질문에서는 yes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 오면 자, 이렇게 가면 또 막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디귿 질문에 다시 아니요라는 응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아니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A에서는 아니오죠. 두 번째 B는 국내 기업의 미국산 부품 수입 부담.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입 부담이 커지겠죠. 세 번째 국내 거주자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감소하는가? 그러면 아니오죠. 되나요? 그 다음 마지막 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의 상승 요인이 되는가? 그쵸? 그럼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억의 카드에는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오는 A씨고요. 한 번 쓴 카드는 못 쓰기 때문에 기억에 얘가 A 카드가 들어가면 디귿은 C 카드가 들어가야 되고 기억에 C 카드가 들어가면 디귿은 A 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는 얘 카드인 B나 D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A, B, D, A, B, C 또는 C, B, A 또는 A, D, C 또는 C, D, A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게 결국 딱 1번이 딱 떨어지죠. 1번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 딱 봐도 4번과 3번은 일단 지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3, 4번을 지워야 되는 이유는 기억에 B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정답 1번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A, B는 각각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 중에 하나죠. 자, 먼저 정부 명령이나 계획에 의해 자원을 배분한다. 예. 그럼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계획경제체제가 되는 거고요. B는 자, 시장경제체제가 돼요. 자, 그럼 1번 A는 자, 계획경제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 중심은 B로 가야 되죠. 자, 2번 자,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결합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자, 3번 자, A와 달리 B입니다. 계획경제와 달리 B, 시장경제는 분배 문제를 해결할 때 형평성을 고려한다. 여러분 분배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분배를 더 중시 형평성이 계획경제죠. 그리고 시장경제는 물론 효율성이지만 A와 달리 B는 이런 게 틀린 거죠. 일단 여러분 A에서 계획경제는 분배 문제를 해결할 때 형평성을 고려하죠. 그리고 시장경제를 하더라도 분배 문제 고려해서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명확하게 틀린 이유는 A와 달리가 일단 명확하게 틀린 겁니다. 자, 4번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는 계획경제, 시장경제 모두 발생합니다.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는 단 그걸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지 시장 원리로 해결할지의 차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가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 보자. 자, 이게 들어가면 아니요 계획, 예 시장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갈게요. 자, 7번 문제. 자, 일단 문제에서 그림은 A 기업의 X제 생산량에 따른 총 수입에 대한 총 비용의 B다. 자, 실제로 수능에서 이런 유형이 한번 나온 이후에 계속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분석을 옳은 건데요. 일단 X제 가격은 100만 원이에요. 일단 단위는 생략하고 그냥 100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된다. 그럼 생산량 이퀄 판매량.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세로축이 총 수입분의 총 비용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총 수입을 먼저 구해보면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생산량 1개일 때 생산량이 모두 판매되니까 총 수입 100입니다. 2개일 때 총 수입 200이고요. 3개일 때 300이고요. 4개일 때 총 수입 400, 5개일 때 총 수입 500.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총 수입분의 총 비용, 총 수입에 대한 총 비용의 B가 1개일 때는 0.7이라는 얘기는 자, 총 비용을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씁니다. 총 비용이 70인 거고요. 여기는 26에 140인 거고 여기는 37에 210인 거고요. 여기는 48에 32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5일은 5에서 500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 그 다음에 총 비용. 됐나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 풀 때 여러분 이러면 더 헷갈리고요. 그냥 위에다 쓰시는 게 낫죠. 70, 140, 210, 48에 32.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 120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26에 12. 선생님이 어릴 때 9구단을 맨날 실수해서 네,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네, 12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500. 여러분 선생님이 의도된 실수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부끄러워. 자, 그래서 하여튼간 의도된 실수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 이윤이니까 이윤이 30 여기 80 9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빵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총 수입 총 비용 이윤.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 문제 끝난 겁니다. 1번 생산량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3개일 때죠. 90으로. 1번 땡. 자, 2번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은 0이고요. 4개일 땐 80이니까 5개일 때가 4개일 때보다 작다로 가야 돼요. 되죠? 자, 3번 생산량분의 이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생산량분의 이윤은 1분의 30, 2분의 80. 그럼 30, 40.
3분의 90, 30.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속적 증가 아니죠. 30, 40, 30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속적 증가가 틀린 거죠. 4번 생산량분의 총비용입니다. 그럼 생산량분의 총비용을 3개, 4개, 3개, 2개 비교하는데 자, 2분의 80, 2분의 120 그러면 60이죠. 3분의 210, 70이죠. 자, 따라서 3개일 때가 2개일 보다 크다. 맞죠? 4번 정답. 자, 5번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자, 그러면 70, 50, 90, 80, 그 다음에 80이 아니죠? 90에 110이네. 그 다음에 180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일정하다가 틀린 거죠. 계속 지금 여기 보면 다시 70, 그 다음에 50, 맞죠?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110, 맞죠? 그 다음에 180. 그래서 일정하다가 틀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4번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8번 문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잘 보죠. 자, 표는 일단 각국과 을국의 실질 GDP를 구성하는 연도별 지출 항목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서 실질 GDP 이퀄 총수요 항목,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과 같은 거고 2015년에 자, 기준연도가 2015년이죠. 2015년 실질 GDP는 양국 모두 200억 달러이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잡을게. 자, 요 합이 전체가 몇 달러가 돼야 돼요? 200억 달러. 그 다음에 을국도 몇 달러? 일단 200억 달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전년 대비 16년에 경제 성장률은 갑국이 10%. 그럼 실질 GDP가 10% 증가해서 갑국은 220이 돼야 되고요. 을국은 0%야. 그러면 변화가 없으니까 을국의 실질 GDP는 200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교역은 어디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양국 간에만. 그럼 갑국의 수출액은 을국의 수입액이고 갑국의 수입액은 을국의 수출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갑국의 순수출의 적자 금액은 을국의 순수출의 흑자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럼 여기는 그만큼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플러스 10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값이 200이잖아요. 요 값이 200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기억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130 더하기 여기서 요거 40 빼기 10하면 30이니까 160 해서 그럼 기억에는 40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기억 40 잡고요. 두 번째는 순수출이 갑국이 마이너스 10, 양국 간에만 교역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를 플러스 10이라고 잡았죠. 그럼 니은에는 요게 60, 110, 170이니까 니은에는 30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번에 기억은 니은보다 작다가 아니라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로 바꿔줘야 돼요. 됐나요? 자, 2번. 자, 그 다음에 16년의 실질 GDP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먼저 2016년에 갑국이 120, 50, 30 그러면 80, 200이죠. 근데 요 합이 220이 돼야 되니까 갑국의 순수출은 플러스 20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니까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을국의 순수출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고요. 요 합 전체가 20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요거 160. 그렇죠? 거기서 20을 빼주면 140. 합이 200이 되려면 정부 지출 값은 60이 들어가야 돼요.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빈칸을 다 채웠으니까 2번. 자, 16년에 실질 GDP는 갑국이 을국보다 20억 달러 많죠. 10억 달러가 아니죠. 20억 달러. 자, 3번. 15년, 16년 모두 을국의 순수출은 자, 을국은 15년엔 양액값이지만 16년에는 음액값이죠. 그래서 모두 양액값이 틀린 겁니다. 자, 4번. 16년 을국의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여러분 낚이시면 안 돼요.
자, 순수출 금액이 줄어들었죠. 흑자에서 흑자란 표현보다 순수출이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변했죠. 그렇다고 해서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30억 달러 줄어들었다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많이 본 거예요. 수특에서도 기출에서도.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이거 알 수 없고요. 5번. 자, 2016년 을국의 정부 지출은 전년에 비해 자, 을국의 정부 지출 보니까 50억에서 60억으로 10억 달러 증가했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됐죠? 오케이. 자, 5번까지 정리됐고요. 자, 5번이 아니죠. 8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표는 땡땡국이 현행 소득세제를 A 또는 B로 개편할 경우 갑을병의 과세후 소득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과세후 소득의 차이예요. 과세 대상자는 갑을병 3명뿐이고 과세 대상 소득은 갑이 10,000달러, 을은 20,000달러, 병은 30,000달러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상되는 을의 과세후 소득은 A건 B건 모두 16,000달러로 동일하대요. 16,000달러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을의 소득은 20,000달러였는데 과세후 소득이 A, B 모두 16,000달러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을의 경우에 A건 B건 세액이 4,000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세액이 4,000달러가 되려면 세율은 20%가 돼야 됩니다. 20%. 일단 이것까지 보시고 자, 그다음에 단 과세 대상자별 과세 대상 전체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20,000달러면 그냥 20,000달러 전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이 적용된대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간별로 누진세의 경우에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우리가 알았던 게 뭐냐면 갑의 소득이 10,000달러고요. 자, 을의 소득은 20,000달러고요. 그 다음에 병의 소득은 병의 소득은 현재 30,000달러인 상황이죠. 그런데 A를 적용했어요. 자, 근데 A를 적용했을 때 자, 문제는 A 또는 B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값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게 뭐의 차이냐면요. 과세후 소득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과세후 소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A가 을에게 적용되고 B가 을에게 적용될 때 을은 모두 A가 20%였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럼 A가 만약에 20%라면 을은 2만 원이니까 과세후 소득이 얼마였냐면 과세후 소득이 1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을의 16,000원과 갑의 차이가 8,000원입니다. 그럼 8,000원이라는 여기는 얼마죠? 여기가 과세후 소득이 8,000원 된 거죠. 그럼 세액이 2,000원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병과의 차이도 16,000원이에요. 병과의 차이도. 그럼 16,000원과 16,000원 차이가 나려면 병은 여기가 갑과 병의 차이죠. 그럼 갑과 병의 차이가 16,000원이 나려면 8324에서 여기 24,0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를 적용할 때는 A를 을에게 적용되는 20%로 봤더니 여기에 세액이 2,000원. 갑에서 을에서도 여기서 을에서는 4,000원. 세액이 병에서는 6,000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갑은 A를 적용할 때는 갑을병 모두 20%가 적용돼서 A는 비례세라는 거예요. 비례세. 여기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볼 건 뭐냐면 두 번째 볼 건 이제 자, B를 적용할 때입니다. B.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B를 적용해도 을은 20%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A건 B건 을은 과세후 소득이 16,000원이었기 때문에 을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일단 2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과 을의 차이가 7,000원이래요. 갑과 을의 차이가 7,000원. 그럼 과세후 갑의 과세후 소득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9,000원이 돼야 돼요. 그럼 9,000원이란 얘기는 세액이 1,000원인 거죠. 그러면 갑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갑과 이 9,000원과 병의 과세후 소득의 차이가 12,000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1,000원이 돼야 되죠. 그럼 병의 과세후 소득은 21,000원이에요. 그러면 30,000원에서 세액을 9,000원을 빼줘야 21,000원의 과세후 소득이 되니까 병의 세율은 30%로 바뀌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B를 적용하면 갑은 10%, 을은 20%, 병은 30%에서 결국 B는 누진세율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을과 병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21,000 빼기 16,000이니까 여기는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끝. 됐죠? 자, 그럼 1번. 기억에 들어갈 수치는 6,000이 아니라 5,000. 자, 2번. A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이거는 누진세죠? 자, 여기는 A는 비례세니까 과세 대상과 상관없이 세율이 20%로 일정하다. 자, 3번. 자, A는 B에 비해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다. B가 A에 비해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다. 4번. 갑의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A 20%, B 10%. 따라서 A보다 B에서가 아니라 B보다 A에서 높답니다. 5번. 전체 소득세 수입 중에 병이 내는 세액의 비중이에요. 그럼 먼저 A부터 볼까요? 자, 전체 소득세 수입은 이거잖아요. 세액. 그러면 12,000. A에서는 12,000. 이것 분의 병은 6,000. 50%입니다. 자, B에서는 전체가 얼마냐면 여기 1,000, 여기 4,000, 9,000이니까 14,000이 됩니다. 자, 14,000 중에 병의 소득세는 9,000이죠. 그래서 12,000분의 6,000은 50%인데 14,000분의 9,000 하면 7,000 넘어서 50%가 넘죠. 그러면 세액의 비중, 다시 전체 소득세 수입 중에 병이 내는 세액의 비중은 A보다 B에서 크다. 정답.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자, 카드 가나 다라를 조합하여 XZ 시장의 균형점 기억을 니은으로 이동시키고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그럼 균형점이란 얘기는 우하 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 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죠. 그다음에 주의할 게 공급 곡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기억에서 니은으로 균형점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럼 균형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카드의 조합으로 옳은 겁니다. 카드의 조합으로 옳은 거.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카드를 한번 보죠. 카드를 보니까 일단 가는 대체재 가격 상승. 그걸 일단 여러분 쓰셔야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고요. 자, 보완재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원자재 가격 하락은 자, 공급 증가가 돼요. 그리고 소비 선호도 증가는 수요 증가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가는 수요 증가, 나는 수요 감소, 다는 공급 증가, 라는 수요 증가. 그래서 가와 라가 수요 증가로 동일하죠. 자, 밑에 볼게요. 카드는 가나다라 4종류뿐이고요. 각 카드에는 XJ 수요 또는 공급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카드 한 장으로 수요 또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폭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 수요 증가면 오른쪽 한 칸. 수요 감소면 왼쪽 한 칸. 이렇다는 얘기죠. 동일한 카드가 2장이면 이동할 수 있는 폭은 2칸이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 여기까지 봤다면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여기다가 한번 매치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지가 지금 5가지가 있는데 딱 떨어진 경우 이거예요.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수요가 1칸, 2칸, 3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이 1칸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우측으로 3칸 이동하고 공급이, 그렇죠? 수요가 우측으로, 아니 다시 수요죠. 다시 수요가 우측으로 3칸, 1칸, 2칸, 3칸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1칸 이동하면 니은에서 만납니다. 이거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정답은 4번이죠. 가다 한 장씩, 그 다음에 라 2장이 있으면 가도 수요 증가 하나, 라 2장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3칸이죠. 그 다음에 다는 공급 증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도 직접 해보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은 정답이 4번이 딱 떨어지니까 4번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이런 카드 게임 문제 한번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10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봅니다. 자, 그림은 11번이죠.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에, 자, 주의하세요. 금액이 아니라 전년 대비 변화율. 자,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트로 측정하고요. 자, 일단 단서 있죠. 기준 연도는 2015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이런 문제를 좀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항상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명목 GDP 증가율 위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자, 실질 GDP 변화율. 그러니까 명목 GDP 변화율, 실질 GDP 변화율이죠. 둘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연도가 16년, 그 다음에 17년, 자, 이렇게 18년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런데 기준 연도에서는 명목과 실질이 같은데 일단 변화율이 자, 명목 GDP 변화율은 2016년도에 5%, 17년도도 5%, 18년도는 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질 GDP 변화율은 세로축이죠. 16년도에 2%, 17년도에 5%, 18년도에 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하면 명목 GDP 변화율 빼기 뭐 우리가 항상 익숙한 공식,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 GDP 증가율이었잖아요. 다 변화율이 플러스니까 다 증가율이죠. 그럼 반대로 명목 GDP 변화율에서 실질 GDP 변화율을 빼주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율인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은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자, 16년은 전년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15년도가 기준연도여서 명목과 실질이 같은 상태에서 명목은 5% 증가하고 실질은 2%, 즉 예를 들어 100 빼기면 105, 102죠. 그래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기억 맞고. 니은 2017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17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지금 명목이 실질보다 크죠. 16년에. 근데 거기에서 명목이 또 5% 증가하고 실질이 또 5%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명목이 실질보다 큽니다.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이 실질보다 크니까 10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디귿. 자, 2018년의 물가입니다. 2018년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니까 물가는 하락한 거죠. 맞고. 리을. 17년과 18년의 실질 GDP는 동일하다. 실질 GDP 증가율이 같아도 실질 GDP는 2018년이 2017년보다 큰 거죠. 동일하다가 틀렸죠. 됐나요? 자, 아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번 정답 2번 됐고요. 자, 12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문제에서 A, B는 각각 주식과 채권 중에 하나라는 단서를 줬어요. 그리고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라고 그랬고요. 응답이 맞으면 1점인데 틀리면 감점은 없고 그냥 0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일단 이게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A의 총점은 4점이고요. B의 총점은 3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주식, 하나는 채권인데 B에서는 하나가 틀려야 됩니다. B에서는 하나가 틀려야 되고 A는 모두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A가 모두 옳기 때문에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럼 무조건 주식이죠. 그럼 A는 주식이고 B는 채권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만기가 정해져 있는가? 아니요. 채권은 예,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1점 1점.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가? 주식 맞죠? 예. 채권 아니요. 맞네요. 시세 차익은 둘 다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니은도 예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주식은 아니오지만 채권은 예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그래서 채권은 3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1번. 기억은 아니요. 니은은 예. 맞죠? 정답이네요. 그렇죠? 2번에 A는 주식이니까 발행자 입장에 부채. 여러분, 발행자 입장에 타인자본 부채는 발행자 입장에서 채권입니다. B로 가야 되고요. 3번. 주주로서의 지위는 주식 A죠. 4번. A는 여러분 주식이 어떻게 원금 보장됩니까? 틀렸죠? 5번에 일반적으로 A는 B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되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요거 점수 총점이 나와 있죠.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에 차감해서 주식 채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2번 정답 1번이고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자, 표는 2018년에 갑국과 을국의 경상수지 항목별. 자, 주의하세요. 수취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실 게 양국 간에만 교역하죠. 양국 간에만. 자, 그러면 갑국의 수취액은요. 을국 입장에선 지급액이고, 왜냐면 양국 간에만 거래를 하니까 결국 갑국이 받은 돈은 을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을국의 수취액은 갑국 입장에서는 지급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 수지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단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 갑국의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적자다. 즉 경상수지 다 더해 경상수지에서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억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억.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한번 수지를 구해볼게요. 자, 각각의 수지를 한번 구해보면 갑국의 수취액은 80이죠. 근데 을국의 수취액이 100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갑국이 지급한 거예요. 상품 수지 항목에서. 그래서 갑국의 상품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입니다. 돼요? 반대로 을국은 20억 달러 흑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갑국의 경상수지가 10억 달러 적자면 갑국과 을국만 교역하니까 을국의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얘가 10억 달러 흑자면 을국은 10억 달러 적자면 을국은 10억 달러 흑자가 되겠죠. 요것도 차감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하나.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이건 좀 이따 빈칸 채워야 되고. 자, 갑국에서 본원소득 수지 항목의 수취액이 50이면 을국이 지급한 거죠. 그런데 을국의 본원소득 수지 항목의 수취액이 20이라는 얘기는 갑국이 지급한 겁니다. 그럼 갑국의 본원소득 수지는 수취액 50액에서 지급액 20을 빼준 거니까 30억 달러 흑자가 돼요. 그럼 여기는 30억 달러 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갑국의 이전소득 수지 항목의 수취액이 10억인데 을국이 10억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갑국이 지급한 거니까 갑국의 이전소득 수지는 0. 10억 달러 빼기 10억 달러. 을국도 0이 돼요. 그러면 갑국 입장에서 요 네 가지의 합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의 합이 마이너스 10이 나오기 위해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고, 그러면 20억 달러 적자니까 을국은 20억 달러 흑자가 되고요. 그 얘기는 을국의 서비스 수지 항목의 수출액이 40억 달러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갑국의 지급액이죠. 그럼 20 빼기 40 마이너스 20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더하면 10억 달러. 되나요? 요거 채우시는 겁니다. 그럼 1번 기억에 들어갈 수치는 40인 거죠. 2번 갑국의 재화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많다. 갑국의 상품 수지 항목은 적자니까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거죠. 3번 갑국에서 운송료가 포함된 항목의 수지 서비스 수지죠. 적자. 3번 정답이죠. 4번
을국의 경상수지는 여러분 을국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그러면 외화의 순유입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통화량 증가하고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자, 5번 을국에서 임금이 포함된 항목은 본원소득 수지고요. 30억 달러 적자네요. 끝. 되죠? 오케이. 자, 이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 문제. 자, 13번 문제 정답 3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14번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인데 일단 갑구군 이렇게. 자, 갑구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을국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기억 2016년 갑국의 기준금리 변동입니다. 2016년 갑국의 기준금리 하락. 그럼 여러분 기준금리 하락시키는 건 무슨 금융정책이죠? 긴축의 확장이에요. 확장이죠. 따라서 긴축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니은 2017년 갑국 2017년 갑국은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올라가면 시중금리 올라가, 예금금리, 대출금리 모두 올라가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맞죠? 대출금리 인상으로. 디귿 2018년 을국의 기준금리. 자, 2018년 을국 볼까요? 자, 을국 2018년 기준금리 하락. 그러면 기준금리 하락은 시중금리를 떨어뜨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죠? 그러면 총수요 증가 요인. 맞죠? 리을 2018년 초에 갑국에서는 여러분 갑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이유는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부담이 컸던 거죠. 물가 인상 상승이 우려됐고요. 반대로 을국은 기준금리를 하락시켰다는 얘기는 확장 정책이니까 경기 침체가 현안으로 부각됐겠죠. 바뀌었어요. 되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5번 볼게요. 단서부터 볼게요. 자, 갑국, 을국 모두 X, Y만 생산하고요.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입니다. 자, 표는 양국의 교역 이전의 생산량과 교역 이후의 소비량. 좀 이따 보죠, 표는. 단서 있죠? 동일한 양의 생산 요소 보유한 양국은 모두 생산 요소 활용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특화, 거래 비용 없이 교역하고요. 중요한 단서 나왔죠. 갑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100개인데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400개입니다. 일단 요걸 잡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일단 우리 먼저 교역 이전의 생산량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이 여기다 앞에다 써볼까요? 갑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100개고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400개예요. 그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갑국은 100개 Y제, 을국은 예를 들어 400개인 상황이죠. 그런데 교역 이전의 생산량이 갑국은 Y제가 50개, 그 다음에 여기가 150개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결국 갑국은 Y제 100개, X제 0개를 생산하다가 Y제를 50개 줄였더니 X제가 150개 늘어났죠. 그러면 갑국 입장에서 Y제 100개의 Y제 100개가 아니죠. 50개죠. 50개의 기회비용이 X제 150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 잡으시라는 거예요. 요거 다시. 그래서 갑국에서 일부러 거꾸로 썼어요. 보기 편하라고. Y제 50개 기회비용은 X제 150개입니다. 그러면 Y제 1개 기회비용이 X제 3개. 그럼 X제 1개 기회비용은 Y제 3분의 1개. 자, 이에 반해 을국은요. Y제만 생산하면 400개다가 400개였는데 이제 200 생산한다는 얘기는 400에서 200을 줄였더니 200 남고 X제가 200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을국에서 Y제 200개의 기회비용은 X제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주면 1, 1. 그럼 여러분 딱 봐도요. Y제 기회비용을 을국이 더 작죠. 그럼 을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Y제만 특화 400개. 갑국은 X제 기회비용이 3분의 1로 을국보다 1보다 작죠. 그럼 갑국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어서
X제만 생산하면 이런 Y제만 생산하면 100개잖아요. 그러면 Y제 1개가 X제 3개니까 갑국은 X제만 생산하면 몇 개가 되냐면 3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국은 X제 특화 몇 개? 300개. 을국은 Y제 특화 몇 개? 400개. 그런데 교역 이후의 소비량을 보세요. 그러면 을국은 원래 Y제만 특화해서 400개인데 교역 이후에 보니까 300개가 있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0개를 갑국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을국은 갑국에게 Y제 400개 특화해서 100개를 줬어요. 그리고 X제를 200개 받아온 거죠. 왜냐하면 Y제만 특화했는데 교역 이후에 X제를 소비한다는 건 갑국으로부터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을국은 Y제 100개 줘서 Y제 300개가 남았고 그 다음에 X제를 200개 받아온 거죠. 그럼 갑국은요. X제 300개 특화인데 200개 줬으니까 갑국의 입장에서는 X제가 100개 남았고 Y제 몇 개 받아왔어요? 100개 받아와서 100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역도 100개, 니은도 100개. 교역 조건은 X제 2개와 Y제 1개가 교환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기역 볼까요? 기역은 니은과 같죠? 100. 크다 틀렸고. 자, 니은. 양국은 X제와 Y제를 2대1로 교환했다. 맞죠? 200개, 100개. 디귿. 을국은 Y제 생산해. 여러분, 을국은요, 일단 Y제 최대 생산량이 갑국보다 많잖아요. 절대 우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더 작으니까 비교 우위도 있죠. 그래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다. 맞죠? 자, 리을. 여러분 이제 이거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교역 이후에 갑국의 X제는 비교 우위제와죠. 특화제와죠.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에 커진다. 근데 거기에 감소했다, 땡, 증가했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몇 번이나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요 유형도 많이 연습한 겁니다. 오케이. 자, 16번 문제 갈게요. 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보시면 일단 이 자료는 2018년 고용 자료입니다. 2018년 고용 자료고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시려면 2017년과 자 2018년을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먼저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 그럼 2017년에 15세 이상 인구도 100만 명. 2018년에 15세 이상 인구도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대비 3%포인트예요, 여러분. 퍼센트포인트는 퍼센트의 차이죠. 하락하여 85%. 그러면 전년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몇이었다는 겁니까? 88%였고 이번 연도는 85%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의 88%, 88만 명. 100만 명의 85%, 85만 명. 일단 여기까지 잡으셔야 돼요. 8885. 그 다음에 실업자 수는 8만 명. 여러분 2018년에 실업자 수가 8만 명이래요. 그러면 이때 자 실업자 수가 8만 명입니다. 그러면 취업자 수는 여러분 취업자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85 빼기 8하면요 얼마가 나오는 거죠? 취업자는 85에서 8을 빼주면 73이 되나? 아니다. 85에서 8을 77이죠. 77에다 8을 더하면 85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걸 왜 계산했냐면 실업자 수가 8만 명에서 우리가 2018년에 취업자가 77만 명이라는 걸 잡았어요. 그런데 고용률은 100만 분의 77 해가지고요. 77%죠. 이게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거래요. 근데 15세 이상 인구 일정하니까 그럼 전년도에 고용률은 75%인 거고 취업자 수가 75만 명인 겁니다. 그러면 2017년에 실업자 수는 13만 명이 되는 거죠. 요거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2017년에 취업자 수는 75만 명 맞죠? 니은
2017년에는 실업자 수 13만이 비경제활동 인구 100만 빼기 경제활동 인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12만이죠. 많다. 13만은 12만보다 많다. 맞죠? 디귿 2018년에 실업률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실업률은요. 85분의 실업률 취업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니까 8. 그럼 여러분 이거 10%보다 적다죠? 높다가 아니라 10%보다 낮다가 돼야 돼요. 10%는 8.5니까. 자, 리을 2018년에 비경제활동 인구는요. 100만 빼기 85만에서 15만이 되니까 실업자 수 8만의 2배 미만이죠. 2배가 되려면 실업자 수가 16만이 나와야 됩니다. 땡.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됐나요? 오케이.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재화 A, B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일단 먼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킵니까? 아니요. 그러면 경합성이 없다니까 A제는 일단 비경합성을 가지고요. 얘니까 B제는 경합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가? 아니요. 그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B제는 배제성을 갖는 거고요. 예,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배제성을 갖는 거죠. 그럼 A제는 결국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니까 A제는 공공재가 되고요. B제는 경합성과 배제성이니까 B제는 사적재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선택지 바로 갈게요. 1번 A는 공공재죠. 그러면 경합성은 없으나 경합성도 없고요. 배제성도 없는 거죠. 여러분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이 있다. 틀린 거죠. 둘 다 없는 겁니다. 2번 자 A는 공공재니까 그렇죠. 과소생산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맞죠? 정답이네요. 3번 자 B의 사례는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자 B는 사적재화니까 막히는 경합성 유료도로 배제성. 그래서 무료가 틀린 겁니다. 4번 자 아껴 쓸 요인이 없어 고갈될 가능성이 큰 건 공유자원이죠. 5번 무임승차는 A와 달리 B가 아니라 B와 달리 A로 바꿔주셔야 돼요.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XZ 시장의 수요 곡선을 그리고 표는 XZ 시장의 가격대별 초과 수요량 및 초과 공급량을 나타낸다. 일단 여러분이 볼 게 뭐냐면요. 3만 원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죠. 그 3만 원보다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인데 주의할 게 20개, 40개죠. 그럼 3만 원이 균형인데 초과 수요량이 2만 원에서는 20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 원에서는 40개 요겁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대칭 그래프라는 거죠. 대칭 그래프. 그렇죠? 자, 그럼 끝났네요.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다음 단서를 보면요.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자, 근데 문제에서 가격 규제인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냐면 소비자 보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 그러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되고요. 규제 가격은 니은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규제 가격은 니은. 그러면 결국 규제 가격은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1번 기업으로 인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 규제 정책을 위해서 하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2만 원으로 최고 가격을 규정하면 그러면 공급량이 줄고 수요량이 느는 거죠. 거기에 수요 감소가 틀린 겁니다. 2번 기업은 초과 수요를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죠. 현재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하는 거죠. 초과 공급 해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니은이 2만 원이면 자 3번에
최고 가격이 2만 원이면 요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하고요. 시장 거래량은 10개 감소하네요. 3번 맞고요. 4번 니은이 4만 원이면 여러분 최고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이 가격 규제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시장 균형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실효성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5번에 기억은 시장 가격이 이거는 니은보다 낮아지는 것을 금지한다? 아니죠. 시장 가격이 니은 만약에 2만 원으로 규제했어요. 그럼 그거보다 낮아지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최고 가격이니까 니은보다 높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 가격의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 옳은 건 몇 번이 나와요?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A국의 명목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그럼 명목 이자율 이렇게 있고 물가 상승률 있죠? 그럼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실질 이자율이니까 2016년에 자, 실질 이자율은 2 빼기 마이너스 1, 3%. 여기는 1 빼기 0, 1%. 여기는 2 빼기 1, 1%.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3%, 1%,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번에 2016년에는 여러분 낚이시면 안 됩니다. 2016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일 뿐이지 명목 이자율은 그래도 2%를 받잖아요. 그리고 실질 이자는 또 3%까지 돼요.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양해값이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원리금의 실질적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절대 땡 틀린 겁니다. 아셨죠? 2번 현금 보유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2번 2017년에는 전년보다 예금에 대한 유인이 크다. 여러분 실질 이자율이 둘 다 양해값이지만 3에서 1%로 줄어들었죠. 유인이 작죠. 3번 물가 수준. 여러분 물가 수준은 물가 상승률을 보면 되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1. 전년 대비 물가 하락했고요. 0%니까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1% 물가 상승했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16, 17, 18만 물어봤으니까 물가 수준은 그리고 2017년이 2016년도 높다가 아니라 이거 두 개 물어봤네요. 같다죠. 같다. 자, 4번. 자, 실질 이자율은 2016년 3%, 2018년 1%, 16년이 18년도보다 높다. 맞죠? 자, 모든 연도에서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 여러분, 2016년은 명목 이자율 2%. 오히려 실질 이자율이 높죠. 그래서 모든 연도에서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라는 단정이 틀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 19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자, 보죠. 자, X제, Y제만 생산하는 땡땡국에서 일단 X제 생산자는 갑을병정 4명이고요. X제 소비자는 A, B, C, D 4명이에요. 그런데 Y제의 유일한 생산자는 무인데 무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갑을병정 외에 무가. Y제는 무가 생산하는데 생산된 Y제는 개당 20달러에 모두 판매된대요. 자, X제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료 1과 같이 가격에만 반응하여 생산 또는 소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한편 X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로 인해 무에게 추가적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즉 외부 불경제로 인해 무가 X제 생산에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자료 2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X, Y제 각 생산자와 소비자, 갑을병정, 소비자 A, B, C, D는 각각 한 개씩만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다. 한 개씩만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내용은 이거고 이거 표로 한번 보죠. 그럼 보면 자, 자료 1. X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 공급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최소로 받고 싶어하는 금액, 생산자 입장,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가격이 6달러,
5달러, 4달러, 3달러, 2달러, 1달러까지 있다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수요량이 있다고 아이고 위에다 써야죠. 자 여기 수요량이 있다고 보는 거고 자 여기 공급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가격이 6달러면 소비자 A는 최대 지불 용의가 6달러인데 가격이 6달러니까 사죠. 하지만 나머지 B, C, D는 자신의 최대 지불 용의보다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안 삽니다. 수요량은 1개예요. 그런데 공급량은요. 6달러는 가불병정의 최소 금액보다 모두 높기 때문에 공급량은 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요. 5달러면 소비자 중에는 A 당연히 지불용이 6달러, 가격 5달러. 그러면 1달러 잉여. 그쵸? 사요. 그리고 B까지 사죠. 그러면 수요량 2개. 근데 공급량은 여전히 4개. 그 다음에 4달러면 이제 수요량은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은 갑은 4달러가 최소인데 가격 4달러면 팔고 을은 3달러가 최소인데 4달러면 이익이니까 팔죠. 그럼 갑을병정 여전히 4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3달러가 되면 이제 수요량이 4개예요. A, B, C, D 모두 삽니다. 그런데 생산자 중에서는 3달러가 되면 일단 갑은 최소 4달러 받아야 되는데 3달러 되면 안 팔죠. 을병정은 팝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3개가 돼요. 그 다음에 2달러가 되면 갑 A, B, C, D 모두 사요. 그렇죠? 최대 지불용의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4개인데 공급량은 이제 정은 팔고 병까지 팔지만 가격이 2달러에서 을은 최소 요구 금액이 3달러이기 때문에 손해죠. 그거 안 팝니다. 그래서 공급량 2개. 그 다음에 가격이 1달러면 수요량은 여전히 4개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은 1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보면요. 지금 가격이 1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양은 1개, 2개, 3개. 그리고 여기서는 3개, 2개, 1개죠. 결국 한 칸씩 이동해서 여러분 요 구간은 아니지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여기. 그렇죠? 요 4달러까지. 그다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 가격 어디서 결정되냐면 요 3달러와 4달러의 딱 중간 값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면요.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자 6달러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수요량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1개, 이렇게 쭉, 그렇죠?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2달러, 1달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하형 수요곡선에서 3달러도 4개죠. 여기 2개, 3개. 그러면 3달러도 4개, 4달러도 4개, 1달러도 4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요곡선이. 근데 공급곡선은 1달러일 때 1개, 2달러일 때 2개, 3달러일 때 3개, 4달러일 때 4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5달러도 4개, 6달러도 4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공급곡선. 그래서 균형 가격이 딱 중간값이. 딱 중간값. 그래서 균형 가격은 여러분 얼마라고 잡으시면 되냐면 3.5달러. 3.5달러. 그래서 여기까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근데 자료 2에서는 X제 생산량에 따른 무의 X제 한 개 생산 비용이에요. 보세요. 자, X제 생산량이 없을 때는 Y제 한 개 생산 비용이 7달러였는데 그냥 Y제 한 개 생산 비용이 7달러였어요. 근데 X제 생산량 하나를 늘렸더니 X제가 없을 때는 7달러인데 X제 하나를 늘렸더니 Y제 생산 비용이 몇 달러가 추가됩니까? 2달러가 추가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X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로 인해 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X제 한 개일 때는 2달러가 추가되고 X제를 한 개 더 늘리면 또 2달러가 추가돼서 총 4달러고
그 다음에 X를 또 하나 늘리면 또 2달러가 추가돼서 총 6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또 하나 늘리면 또 2달러가 추가돼서 총 8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외부 불경제에 의한 외부 효과의 크기를 계속 X제 한 단위 늘릴 때마다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2달러씩 늘어난다. 그게 바로 니은, 여기 나와 있는 X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로 인해 무역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1번이 딱 떨어져야 돼요. 1번. X제 생산량이 3개일 때, 그러면 X제 생산량이 3개일 때요. 생산량이 3개일 때 기억이 뭐죠? 기억. 이게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구나. 여러분 아까 전에 니은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했는데 기억입니다. 다시. 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럼 X 생산량 3개일 때 추가 2니까 총 몇 달러가 돼요? 6달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외부 불경제로 인한 추가되는 비용은 1번에서 그냥 13달러가 아니라 6달러다 잡으시는 거예요. 그 3번 보세요. X제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그럼 여러분 X제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란 얘기는 시장 균형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균형 3.5달러에서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600에 3.5 누구죠 이거? A죠. 그럼 600에 3.5 하니까 2.5. 그 다음에 500에 3.5 하니까 1.5. 그 다음에 300에 3.5 하니까 0.5. 그럼 합이 몇입니까? 3, 4, 4.5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3.5 빼기 1. 생산자잉여 따지는 거죠. 3.5 빼기 1 하니까 2.5. 3.5 빼기 2 하니까 1.5. 3.5 빼기 3 하니까 또 0.5. 그럼 여기서 4.5, 여기서 4.5. 합은 몇이다? 9달러다. 9달러다.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X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의 합은 8달러가 아니라 9달러가 돼요. 자, 4번에 자, X제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에서 기억을 뺀 값? 여러분, 그럼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3달러라고 잡으면요. 가격을 3달러라고 잡으면 3달러일 때는 600이 3. 그렇죠? 600이 3, 500이 3, 2.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에서 기억을 뺀 값이 최대가 되는 X제 거래량은 두 개 다 해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가 가격이 3.5달러일 때. 그렇죠? 생산량 3개니까 9달러 빼기 6 하면 기억을 빼준 값은 3달러죠. 그럼 다른 놈이 이거보다 큰지 보면 되잖아요. 다른 놈이 이거보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지금 거래량이 2개라고 그랬죠. 그럼 2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래량이 2개가 되는 건 우리가 아까 그림 그려봤지만 가격이 5달러예요. 가격이 5달러. 그래서 가격이 5달러일 때 거래량이 2개가 되니까 이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을 구하면 소비자 잉여는 1달러입니다. 근데 생산자 잉여는 5 빼기 1, 4 더하기 5 빼기 2, 3. 그렇죠? 더하기 5 빼기 3. 그렇죠? 그럼 5 빼기 3 하면 얼마입니까? 2. 가격이 5달러에서. 이게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냐면 가격이 5달러에서 거래량이 2개라는 얘기는 소비자가 2개만 사는 거죠. 그럼 생산자도 2개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생산자가 여기서 지금 생산자가 갑을병정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정이랑 병이 팔면 생산자 잉여가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만 보는 거예요. 정과 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은 5달러에서 정의 최소 요구 금액 1달러를 빼주면 그때 얼마가 되냐면 그때 4죠. 5 빼기 1이니까. 그 다음에 병의 최소 요구 금액이 2달러였으니까 그때 5달러에서 2달러 빼주면 그때 최소 요구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최소 요구 금액 2달러를 빼주면 생산자 잉여는 3이 돼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값은 8이 돼요. 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생산량이 거래량이 2개일 때 4번 선택지에 거래량이 2개일 때 생산량이 2개인 거죠. 그때 추가되는 비용은 4니까 8 빼기 4하면 4. 그 아까 균형일 때보다 뭐가 많은 거예요? 잉여가 아니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해서 기억을 뺀 값이 최대가 되는 건 그렇죠. X의 거래량이 2개일 때다. 4로 더 크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보세요. XZ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이 최대? 여러분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이 최대,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건 시장 균형에서죠. 근데 시장 균형가격이 아까 4달러보다 낮았잖아요. 따라서 XZ 시장 거래 가격은 4달러보다 높다가 틀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좀 정리가 됐고요. 여러분이 같이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20번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선생님이 좀 총평해서 강조했던 문제들 위주로 좀 여러분이 많이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준비한 해설 강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자,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랑 강의로서는 더 이상 이제 해설 강의 맞으면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직접 뭐 강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선생님이 직접 얼굴 보지 않고 뭐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 항상 캡틴의 제자들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점까지는 압박감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다양한 문제들을, 실전 문제들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문제풀이 좀 집중하시고 분명히 좋은 결과 얻어서 여러분 꿈을 이루실 겁니다. 선생님이 수능 그날 또는 그 이후까지 여러분 항상 응원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수능 만점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